거기에 복지 늘린다고 그 시장 질서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더 큰 비용과 더 혼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 지원한다면서 이제 뭐 기름값 깎아주고 뭐 통신비 깎아주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가격을 정부가 다 정해줘야 됩니다. 배추값도 정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할 바에야 사실은 끼어들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하고 그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 누구한테 얼마를 깎아줄지를 정부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뭐 저기 그 농업인들에 대한 그 기름값, 뭐 어업인들에 대한 기름값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 보면 그 농업에 쓰이지 않습니다. 자원배분만 왜곡되고 거기에 대한 그 단속에 따른 뭐 비용 이런 게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누구한테 뭐가 필요할지를 사실은 정부가 정해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온다는 게 뭐냐면 사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전화가 없어서 생활이 제일 불편할까 아니면 뭐 밥이 없어서 제일 불편할지 그거는 정부가 정해서 너는 통신비를 더 많이 쓰고 밥은 좀 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을 깎아주고 그거를 복지 정책이라고 생색을 내는 거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라리 사실은 만약 필요하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생계비 지원, 현금으로 주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래시장이나 뭐 골목상권 지킨다고 그 대형 슈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망하는 게 근데 일단 뭐 대형 슈퍼 이런 게 영향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거기를 살려가지고 아까 말한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영세 그 저부가가치형 자영업인데 이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연 살려가지고 여기에 과다한 인원과 이런 분들을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될지 이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이 대형 슈퍼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그 종사자들을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또 다른 서민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영업 규제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가 진정한 서민 정책인지 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칙은 사실은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자활을 돕는 복지라는 원칙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한 드린 것처럼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어서 스스로 살아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고령이기도 하고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 능력 자체를 상실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과 어떤 공공부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문명 사회로서 선진국으로 가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 공공부조나 그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복지 근간은 사실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크게 도와주는 쪽을 목표로 삼는 것이 그 복지정책의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현 원장님이 언급하신 근로무능력자 중심의 기초보장제도의 전환이랄지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고용센터나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가 참 좋은 세제입니다. 일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즘 보면은 사실은 1인 생계 가족들의 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여기 뭐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는데 어떤 그 세제 혜택 이런 데서 빠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데서 이 의욕이 꺾이거나 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좀 언급을 했지만 요거는 뭐 나중에 김광수 원장이나 뭐 다른 분들이 언급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푸어 문제인데요. 이거는 꼭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집 한 채 달랑 갖고 은퇴한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자금 가지고 영세 자영업도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나면 집도 날리고 뭐 퇴직금도 날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다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사전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어떤 뭐 금융이나 부동산 정책 면에서 이분들을 그 하우스프로의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사전적인 예방 조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은 그 내용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내수 쪽보다는 수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이다, 뭐 하는 의료 쪽, 디자인 쪽, 이런 쪽보다는 이 제조업 쪽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앞으로 이제 복지 수요가 이제 쏟아질 텐데, 이거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이게는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지켜야 될 원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쪽보다는 재정의 원칙이나 지원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짜 점심 없듯이 공짜 복지 없기 때문에 부담 능력, 돈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는 복지는 해서는 안 된다. 예를 참 이렇게 섬찟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골목 상권, 재래시장 이런 것들 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정치권 좀 시각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좋은 지적이셨고, 그리고 뭐니 해도 그냥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자활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복지 좋은데요. 정부 지출 보면은 어느 뭐 그렇게 말썽 많았던 도로사업, 항공사업 이런 것도 완공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3년 만에 끝이 난다 하면은 정부 지출이 3년 후에는 제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복지 이쪽은 완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익대학의 박원남 교수님 부족한 부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국제금융입니다. 이게 뭐 유럽의 위기 자체가 국제금융의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먼저 뭐가 긴급한지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별로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또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긴급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KDI 전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도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긴급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2, 4분기에 이제 벌써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부 추정치가 나올 텐데 이게 과연 3% 중반대로 가느냐, 이게 안 되면 긴급한 겁니다. 이게 3%라든지 아니면 2%라든지 벌써 통계를 다 분석하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 안 되면 선거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IMF 세계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수준으로 계속 갑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거 못한다고 막 욕했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는 했느냐? 또 마찬가지 못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캐치업을 한다면서 캐치업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일본에서는 우리는 캐치업이 끝났다. 사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2만 불밖에 안 되고 4만 불 가려면 지금 갈 길이 뭔데 벌써 밖에서는 캐치업이 끝났다라고 하고 우리도 또 다 캐치업이 끝난 줄 알고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얘기고, 일단 2, 4분기에 저는 학교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내부 인포메이션을 동원해가지고 2, 4분기가 얼마인지를 빨리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또 위기 상황이 앞으로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에. 그건 모릅니다. 스페인이 저게 어디까지 버텨낼지, 또 그리스가 과연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경기가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게 유럽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간다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올해. 그 전제하에서 그런데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건 뭐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버티고 그리스 너희 더 좀 참아라 이럴 가능성이 높지. 걔네들 보고 뭐 지원해 주면서 야, 그럴 가능성 하겠어요?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유럽의 문제는 넓게 봐서 이게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위기 발생하고 나서 뭐 이걸 성공적으로 타개했다 그러는 게 결국은 뭐 G20를 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면서 뭘 많이 걱정했냐면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돼가지고 엑시 스트래티지 이거 뭐 빨리 빼야 된다. 근데 인플레는커녕 불황이 닥쳤습니다. 인플레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인플레가 생겼다면은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써서 인플레가 생겼지 생각한 거하고 달랐습니다. 결국은 뭐가 발목을 잡았냐 하면 국제통화제도가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국제통화제도는 다름이 아니고 유로존 문제입니다.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본위 제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고 가고 뭐 역사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위 제도를. 그래서 그렇게 경기 부양의 문제 이런 거보다